비선실세, 국정농단, 권력유착, 그리고 헌법 질서의 파괴. 자, 우린 이런 어마무시한 단어들을 현재 목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목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저희 신선한 어셈블리는 오늘 청와대 편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뭐하고 다녔어요? 아유, 뭐 당신 푸른 것 같은데 되게 몸이 되게 푸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참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한심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조금은 다른 때보다는 좀 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우 씨. 네. 시국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문제는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젖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입시하겠다고 나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유라 걔는 이화여대 입학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노력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조적으로 이야기했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네. 말이나 됩니까? 자, 김선우 씨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신동민 씨. 신동민 씨가 봤을 때 지금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이 본물처럼 쏟아나와지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가 이제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못 믿어. 그렇다고 언론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어디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믿음이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지면 이 기강이 무너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언론 그리고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회까지도 현재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자, 최근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전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신동민 씨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녹화하는 날이 11월 며칠 21일 그죠? 월요일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상황이 업데이트가 새로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내일 되면은 무슨 논제가 또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틀을 싹 다 바꿨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할 때 검찰 수사도 받겠다, 특검도 하겠다 다 수용해놓고 어제 갑자기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뭔 똥배짱입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사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팔짱 끼고 있는 사진. 그 사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오만한 작태죠. 그 사진이 이제 아침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학교를 등교하면서 등교길에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정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신뢰 없어졌죠. 근데 검찰마저도 신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신뢰 못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원래 신뢰를 못하는. 원래 저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 좀 더. 그럼 검찰은 권력의 개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서 그래 저분이 대통령이구나. 나도 딱히 지지하진 않았지만 나의 지도자구나 하고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국정원 게이트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검찰은요 권력의 노예입니다. 전 친노임을 이미 밝혀두고 시작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전직 대통령을 앞에다 앉혀놓고 당신은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수사하는 검사 입장으로서 그런 패기는 보여줄 만해요. 근데 그런 발언이 어떤 역학관계 안에서 나왔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저물어가는 해고, 이제는 보수 정권이 나아가는 떠오르는 해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이거를 해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검찰이랑 우병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근데 어제 보도를 봤을 때 검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사실 엿보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그분의 사고 체계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그렇게 막 하소연만 하고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안 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자, 박근혜 게이트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얘기를 해야 되는 최순실 씨. 이 최순실 씨가 여러 군데서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혹은 국정농단 중에서 가장 와, 이건 너무했다 싶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 자기 딴엔 보좌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비선, 물론 비선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미국 같은 데도 뭐 비선 조직이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자문을 구할 사람한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양반이 단국대 영문과 나왔다 그랬다가 뭐 어디죠? 뭐 무슨 이상한 미국의 대학교 나왔다. 그 가보니까 그 과가 존재를 안 하더만요. 그래서 유아교육과가 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위기를 맞은 거는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정권의 소신, 정권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박근혜 옛날에 어땠습니까? 한나라당 대선 시절에는 줄푸세 한다 그랬다가 2012년에는 갑자기 경제민주화 한다 그랬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규제 혁신 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정책 기조가 없어서 소신이 없으니까 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민 씨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미뤄봐서 역량과 자력이 미달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다. 그렇죠. 아니 자문을 받으려면은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이상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책 기조가 뚜렷하지 않은 정부가 됐냐 이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연설문이에요. 연설문. 뭐 이정현 씨가 말했잖아요. 뭐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한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자기랑 대통령이랑 동급으로 보는 거야 지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정권 초기 때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대서특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곧 그 정부의 정책 기조고 그 정책 기조에 산하 장관들, 뭐 국회의원들 다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그게 대통령의 말인 줄 알고 그게 국가가 나아갈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의 한 말이 아니라 딴 사람이 한 말을 대통령이 읊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나의 나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이게 그 가십으로 있는 얘기인데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통일은 대박이다 이제 얘기할 때 2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갖고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되나보다 하고 그래서 했다라는 소문도 돌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상한 말씀 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주의 기운. 그렇죠. 간절히 원하면 어느 누가 나서서 도와준다. 혼이 비정상. 혼이 비정상이다.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네요. 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지금 우리 여의도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여의도 국회에서는 현재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내뱉기 어려운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나 봅니다. 근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야당 3당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탄핵, 하야,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 그리고 뭐 질서 있는 퇴진, 이 네 가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되고 있었는데, 자, 지금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탄핵 혹은 하야에 관한 어떤 본인들의 의견.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탄핵, 하야, 거국 중립내각 뭐 이런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석고대죄다. 문재인 대표의 말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석고대죄야. 문재인 대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석고대죄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하야를 하든 뭘 하든 솔직하게 반성하고. 왜 우리가 석고대죄라고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밑에다가 찍어야죠 이렇게. 깔아갖고 정말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머리를 찍으면서 정말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처벌받겠다. 그래야 이 분노가 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국정 혼란이 일어나면 온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이미 혼란을 일으킨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다 몸고생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석고대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석고대죄는 좀 감정적인 부분인 거고 그렇죠. 조금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탄핵을 야당에서 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탄핵해야죠. 근데 그간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살짝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기회주의적이죠. 저는 물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지난 선거 때 진짜 뽑을 정당이 없어서 결국에 2번을 뽑긴 했지만 한심합니다. 저는 그냥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올 단두대 싹 다 그냥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신동민 씨는 지금 김선우 씨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 청와대에서도 탄핵을 하려면 그 헌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미 밟아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밟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에 간단한 아니 근데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예. 말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배째라 아닌가요?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무슨 대체 청와대라는 곳이 보면 참 이중적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가 나온 게 무슨 그 사상 뭐죠? 뭐요? 그 이게 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도 갑자기 탄핵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얘네는 뭘 대체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말들이 나오는 게 뭐 지금 야당들이 그 대권 주자들이 어젠가 모였죠. 어제 모여가지고 탄핵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탄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시점에서 아무나 개나 소나 개나 소나라 그러면 좀 죄송한데 아무나 그냥 우후죽순처럼 나서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게다가 그 문재인 대표인가요?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은 뭐 눈 감아주겠다. 노후를 보장하겠다.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벌써 대통령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인가요? 우상호 원내대표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통령의 퇴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이 테러 집단입니까? 지들이 뭔데 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 보장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신동민 씨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남아. 아니 그게 아니죠.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 기회에 법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진정한 박사모시네. 근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건 법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 돌을 맞아 죽든 칼을 맞아 죽든 이거 보장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선동이 이런 선동이 없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동민 씨는 거국중립 내각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거 이전에 이 거국 중립 내각을 뭐 구성할 필요도 없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뭐냐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하면 되죠. 남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황교안 총리를? 아니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황교안 총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뭐 탄핵할 거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본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믿는 구석이 뭔데요 대체? 헌법재판소. 아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수 진영의 재판관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뭐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랑 달라서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무기명으로 해서 누가 탄핵 찬성하고 반대인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이름이랑 다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그거를 무시하지를 못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정치적이어서 그 국민 여론을 굉장히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과거에 5.18 특별법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믿고 지금 나온 이미 혐의들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됐고 이미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헌재에서도 그것을 거스를 이유가 없다라는 탄핵 거죠? 소추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기각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손모가지 거실 겁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라고 아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거 거로 참.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예. 거국 중립 내각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내각이라는 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와 정치적 소신과 신념 그리고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뭐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누가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그 본인 자체부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거국 중립 내각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입장이지만 그 자체가 헌법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헌이에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보좌하는 역할인데 거국 중립 내각을 하게 되면은 둘이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원집 정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걸 외치로 볼 것이고 어떤 걸 내치로 볼 겁니까? FTA 문제 같은 거 외칩니까 내칩니까? 혹은 사드 문제 예, 같은 사드 같은 거.
사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립이 안 될 뿐더러 돼서도 안 됩니다. 거국 중립내각 했다가 나라가 더 혼란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거국 중립내각 하면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여야 할 거 없이 다 자꾸 개나 소나라는 용을 써서 죄송한데 아무나. 예,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다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장관직 하려고. 그렇죠. 이러면은 국가가 더 혼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박근혜가 하야를 하든 뭐 저기 탄핵을 하든 아니면 뭐 시민들이 모여서 청와대에 불화살을 쏘든 해서 그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불화살을 쏴요 왜? 자, 지금까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논의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예, 저는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김선우 씨나 이경환 씨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 꼴이 날 때까지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정계, 재계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해요? 특히 이제 언론, 정계, 재계 중에서도 예.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 여의도 국회는 뭐 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V조선이 그 최순실이 의상실에서 옷 갈아입고 옷 이게 하는 거를 2014년에 보고 그 제보를 그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묻혀놨다가 지금에서야 밝히고 이 꼴이 나기 전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아니면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런데요. 이런 비선이 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밝혔으면은 중요한 게 이 하나 꼴이 있어요. 안 납니다. 네. 예.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도 이명박 후보 측에서 예. 최태민 알죠. 목사 예. 관련한 의혹도 제기를 그죠. 했고 끊임없이 보도들은 나왔었어요. 예. 정윤회 문건 파동 때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땐 세계일보에서 특종을 터뜨렸죠. 언론을 물론 언론이 잘못된 건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판이 커지면 그때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를 아예 안 만들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를. 이건 이제 박근혜 이건 이제 언론의 입장이신 거고 네. 이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김무성을 포함한 유승민, 뭐 지금 비박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커넥션이 없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그럼요. 정치권은 뭐 했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전효옥 의원인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회의가 다 되다가도 뭐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전효옥 의원이 대표님 어디가 전화 한번 하고 오실까 전화라고 오더니 얼굴이 싹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지지하셨죠. 신동민 씨. 그러니까 저는 절망한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한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럼 그 책 여기서- 학교에다 나눠주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보죠. 그럼 신동민 씨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수주의 철학을 좀 따르고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박근혜라는 사람이었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보다. 뭐 솔직히 경제 면에서는 양 후보가 다 그 사회주의적 정책을 갖고 와서 그 차이는 없었지만 국방이나 외교, 안보. 사회 그 문제에서는 박근혜가 그나마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한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우리는 일반 국민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죠. 비선이 있다. 모르는데 알았던 사람들이 양심들이 없는 거예요. 언론, 정계 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광화문 광장하고 시청역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중총궐기 1, 2차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갔다 오셨죠?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 번 다녔는데 저 친구 두 번. 두 번 다녀오셨죠? 두 번 다녔습니다. 자, 지금 두 번 다녀오신 김선우 씨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집회? 핫했습니다. 어떻게 핫했습니까?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어떻게 많냐면 저는 그 보통 가보셨죠? 클럽이라는 곳을 가면 새벽 2시가 되면 잘못 길을 들어서면 못 나와요. 그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광화문 광장은 이 전체가 클럽이었어요. 이게 한 번 길을 잘못 들잖아요. 반대쪽으로도 못 가고 돌아서 나와야 돼. 1시간 동안 거기서 그냥 해류에 휩쓸려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핫했고요. 그 다음에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나온 거는 최순실 게이트, 나아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에 열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그러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스탠스가 왜 끼워 팔게 되는 거죠? 가령 어떤 게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 가령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개인적 차원의 문제예요. 노동개혁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건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또한 뭐 세월호 리본을 다느냐 아니면 그 위안부 문제를 지지를 하느냐 이거는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라고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없는 거고 뭐 생각이 없는 거다라고 죄의식을 이렇게 씌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라는 그 자리에 끼워 팔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모든 촛불 집회에 있던 그 자유발언대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선동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이 대전제의 편승해서 사람들을 동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하나의 선동이고 하나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치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봅니다. 동의하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시위를 가봤는데 그 시청역에서 그 세종대왕상 앞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낀 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이 있어서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걸 느꼈고 뭐 이렇게 물타기 관련해서는 뭐 김선우 씨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우려되는 게 그 콘서트 같은 분위기가 아까 클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참 좋은 방법인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모인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지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즐기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좀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술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러면은 이 시위가 좀 그 본질이 어긋날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김선우 씨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집회 혹은 뭐 시위에 많이 참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 때에 그 광우병 시위도 있었고 올해 이제 100만 명이 모였던 그 박근혜 퇴진 시위도 있었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느끼신 게 있는지 한번 개인적인 사견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을 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광우병 그 쇠고기 반대 규탄 시위에 갔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때 당시에 방과후 수업과 야자를 빼고 도망가서 시위에 참여했던 다 아시죠? 다 알죠.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조금 치기 어린 분노에 이끌려서 갔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광우병이 뻥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시위는 조직된 주최 측이 조직된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민주노총이라는 그런 주최 측이 있지만 민주노총 하고자 하는 거 다 못했어요. 청와대 행진 뭐 약간의 폭력성 이런 거 못했어요. 왜냐면 100만이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60만이 모였어도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들이 컨트롤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광우병 쇠고기라는 것에 의해서 뭐 우리가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국가적인 재난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이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죠. 헌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그거랑 성격도 다르고 정당성을 충분히 가진 시위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전에 광우병 시위 나갔던 거는 조금 생각이 깊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광우병 그거는.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시죠 최인훈 씨는 그 자기 저서 광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광장이란 곳은 분수가 터지고 꽃이 피고 영웅들의 돌상으로 치장된 숭고한 곳이다. 그래서 광장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터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장 혹은 촛불 집회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한동안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했던 부분이 김연아 혹은 소년재 혹은 그 박태환 등등의 체육 인사들 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정우성 혹은 뭐
등등의 연예인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자,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문화체육 전반으로까지 지금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체육계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손현재 선수의 경우 늘품체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런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다. 근데 반면 김연아 선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뿌리쳤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대비되면서 지금 네티즌들은 손현재 씨의 SNS 계정에 들어가서 막 이제 글을 남기고 비판 어린 글을 그러니까 남기고. 그거는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 분노, 그 권력에 편승했다, 권력에 무릎 꿇었다라는 뭐 그거에 대한 막 뭐라 해야 되죠?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현 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수 이승환 혹은 가수 전인권 등은 마치 그들이 영웅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가만히 있는 연예인들의 경우 너네 뭐 하냐, 그죠?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보수 꼴통이라 보수 꼴통, 진보 꼴통들도 많습니다. 자기네들만 오라. 우리 외에는 다 악이야. 보수는 악이고 진보 중에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악이야. 이건 또 하나의 민주주의 폭력이죠. 그죠. 신동민 씨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새 또 시국이 그 굉장히 갖은 유언비어가 나오는 시점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그 합리성을 갖고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비판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제가 본 거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게 세월호 그 인신 공양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추측 그런 거보다도 합리적이게 해서 그런 비판을 해도 충분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흥분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가라앉히시고 냉정을 되찾은 다음에 진짜 합리적인 비판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우리 예상 시나리오 같은 거 한번 짜볼까요? 김선우 씨, 박근혜 대통령 하야합니까? 하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탄핵 결의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 그 탄핵안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한 번 더 터질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더 있을 거라고. 신동민 씨는 혹시? 저는 탄핵 뭐 본인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을 한 다음에 이 기회를 봐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썩어 빠진 정치권 그리고 그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언론과 재계 이게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정당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개로 시작. 이들을 하나하나 다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음에도 묵인한 언론들. 신동민 씨 개멋집니다. 예, 알았음에도 묵인한 언론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국민한테 사탕 발린 소리를 했던 정치인들.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 새끼지. 이게 틀린 용어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고 이 기회에 정말 대한민국이 100년 되게 할 수 있도록 그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민 씨 개칭찬해. 새끼들을 다 그만해. 다 끌어내려야 돼요. 네, 방금 신동민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이렇게 골막 썩었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오히려 나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썩어 있는 부분들, 고인물들을 어떻게든 신선하게, 우리 제목처럼 신선하게 개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동생들도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 얼마 전에 그랬죠. 공부의 신이라는 분이 이제 나와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정유라는 이대를 그냥 들어가는데 우리는 12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대학을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또 취업이 될까 말까. 그죠?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기성세대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던진 그 한 표를 또 후회하고 계신 중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무거운 채로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요. 제가 삼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최순실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최순실 삼행시. 운 띄워주시죠. 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 엉터리였습니다. 이 나라. 정말 말도 안 되게 엉터리였습니다. 실수하신 겁니다. 온 국민에게 큰 실수하신 겁니다. 하야하십시오. 좋네요. 좋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차 이제 이끌고 나갈 우리 청년이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손 모으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마무리하죠. 우리 이런 식으로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 신선한 어셈블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